중국 경제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못 나오고 있죠.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 때문에. 자, 이번에 좀 중국 경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중국 경제 좀 어떤가 2024년 전망해 주신다면? 중국 경제 수렁으로 빠져들었고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고 있고 못 나오고 있죠.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못 나오고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정이요? 중국몽, 미국과의 대립, 탈자본주의 이런 것들인 거예요. 이제 미국 방식이 아니고 중국 방식으로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 방식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 30년 또는 40년 동안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하게 된 것은 미국 방식으로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미국 방식의 핵심은 뭐냐? 팔리는 걸 만드는 거죠. 시장에서 팔리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본을 받아들이고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기업들에게 뭐 의사결정의 자유를 주고 하는 게 너희들 돈 벌어봐라 이거 아니었어요. 그게 미국 방식인 거죠. 시진핑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중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반도체, 첨단 반도체, 또 첨단 무기, 태양 전지판, 전기차, 뭐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중에는 팔리는 것도 있지만 안 팔리는 것들, 도저히 이렇게 하면 이 나라가 망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다가 쓰면 되는 걸 직접 만드는 거거든요. 생산 원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원가가 많이 들고 있을 겁니다. 그걸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왜? 예를 들어서 7나노 반도체만 하더라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극자외선 장비라고 하는 EUV 장비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TSMC도 그걸 쓰고 삼성전자도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걸 못 쓰도록 중국에 못 쓰도록 네덜란드의 그 제조업체인 ASML한테 주지 말라고 막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쓰고 있는 반도체 제조 장비는 그 전 단계예요. DUV 장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을 거쳐서 7나노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려면 멀티 패터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 번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UV 장비 같으면 한 번으로 끝낼 걸 이거는 여러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실패가 많아요. 그럼 다 돈이에요, 그게. 그렇죠. 네, 그게 다 돈이에요. 그걸 가지고 화웨이가 지금 새로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애플하고 같이 경쟁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그러니까 애플보다 더 싸게 팔고 있는 거죠. 원가는 어땠을까? 중국 전체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원금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원가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 일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산성이 오르겠냐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안 오르죠. 안 오르죠. 그러니까 지금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했던 게 1950년대에 이 나라가 원자탄 만들잖아요. 양탄 일성이라고 해서 원자탄, 수소탄,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1950년대에. 기술적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비용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인 겁니다. 왜 다들 굶어 죽는 상황에서 그걸 한 거예요. 할 수 있죠. 위대한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길로 들어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수렁에 빠져 있는데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나올 생각이 없어요. 중국이 마음을 먹으면 그래도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 위대한 중국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뭐 이제 그걸 그 수렁 안에 있다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이 그 위대한 중국이 되기 위한 이 지금 정책을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전에 미국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 안 가죠. 다시 돌아갈 수 없나요? 아니 이렇게 되다가 결국 중국의 성장이 계속 더 멈추고 있는데도 그 시진핑의 집권의 정당성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 정당성 잃어버리나요? 그럼요. 지금 중국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중국몽이잖아요. 그렇죠. 중국몽. 중국몽의 핵심이 뭐예요? 위대한 중화잖아요. 위대한 중화. 미국을 넘어서는 중화인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달 착륙선도 쏘고 뭐 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원가로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일들인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뭐 비행기도 만들잖아요. 지금 항공기, 그 여객기도 지금 만들고 있고 다 지금 채산성이 안 맞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은 위대한 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교수님은 이 위대한 중국몽이 실패할 거로 보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맞나요? 저는 소련의 길로 들어섰다고 봅니다. 소련도 한때는 위대했었죠. 소련도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도 쏘고 핵실험도 하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그러니까 소련의 과학기술 수준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삶은 형편없는 거예요. 그거 뭐냐? 그 위대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국민이 잘 사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위대한 국가인 거예요. 근데 물론 머릿속으로는 국민이 잘 사는 국가, 그것까지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정부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것만 위대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채산성이 안 맞고, 전체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주식 가격 떨어지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도 줄어들고, 거기다가 무슨 그 반스파이법 뭐 이런 거 해서 이제는 각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네, 스파이.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뭐 스파이하고 내통한 게 되니까 또 외국인들도 중국 사람하고 잘못 얘기했다가 또는 중국의 통계 분석 이런 거 잘못했다가는 스파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국이 무서운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이 수렁에 따지고 많이 무너졌는데 회생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정치 때문에. 예, 정치 때문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예를 들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중국몽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돈만 벌 거야. 등소평이 했듯이 돈만 벌 거야. 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러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돈 버는데 정말 악착 같고 그리고 상당히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돈 버는 데 있어서 상당히 창의적이고 인도의 지식인들만큼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시진핑은 그런 식으로 중국이 잘 살게 하면 그게 시진핑의 정권을 계속 이어가는 데는 안 좋은 건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진핑에 대한 그 사람들의 신임이나 이런 게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등소평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본인의 정당성이 도대체 뭐냐?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업적 같은. 예. 지금 이렇게 국가 안보를 모든 것에 우선해서 앞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런 정책. 이거는 다 미국과의 대결, 또 중국몽 이런 것 때문에 한 건데 갑자기 이거 다 없애고 나면 그러면 뭐 한 거지? 다른 길로 좀 빠질 수 없는 고속도로에 들어갔군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미 그게 중국 제조 2025 중국몽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미 그런 길로 들어섰다. 중국에 이제 작년에 부동산 파산 기업 이슈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지금 중국 부동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요? 작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집값이 빠지는 데가 지방 도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1선, 2선, 3선 도시, 4선 도시 이렇게 그 인구 규모에 따라서 그 도시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주로 3선 도시 이하에서 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주로 나타났었는데 이제는 뭐 1선 도시까지도 그래서 샹하이나 뭐 베이징까지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뭐 그런 뉴스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요. 거기다가 빈집이 워낙 많아서 중국은 1억 채. 1억 3천만 채. 근데 그 통계가 재밌는 것이 그 빈집 통계를 내지는 않아요. 중국에는 주택 호수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 참 재미있는데 중국의 주택 통계는 면적 통계로 나와요. 그러니까 호수로 얼마인지 잘 몰라. 네. 뭐 평균 몇 제곱미터 해서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이제 호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근데 뭐 6억 채가 좀 넘나 봐요. 전체 하면. 근데 그중에 1억 3천만 채가 빈집이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 중국의 남서대학인가 어디 연구팀이 그런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한 게 재밌는 것이 공식 통계가 없으니까 야간 위성 사진을 관찰을 한 거예요. 밤에 불 꺼진 집, 불 켜진 집 비율을 가지고 추적을 해서 보니까 21세기 시대. 예, 그 정도 빈집이 있다는 뭐 그런 추정치가 나왔죠. 뭐 대개 한 5채 중에 한 채는 비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것 같고 그게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인이 있는 집들인 거예요. 주인이 있는 집이 비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집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중국 사람들 전체 재산의 한 70%는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빠지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소비 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는 것이 전쟁에 대한 전망입니다. 중국 전체가 전쟁 분위기란 말이에요. 뭐 스파이가 어떻게 하고 무슨 국가안보 뭐 이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언젠간 전쟁이 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기는 안 좋아. 전쟁은 대비해야 돼. 그럼 각자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지? 저축해야 되죠. 그래서 저축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소비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소득은 더 떨어지는 거고. 악순환 같은 거군요. 예. 그 중국의 전체 GDP, 중국인들이 생산하는 것 중에 한 37% 정도가 소비가 되고요. 44%가 투자가 됩니다. 이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중국은. 미국 같으면 그게 한 10%가 좀 넘어요. 투자 비율이. 근데 여기는 44%인데 그 투자가 주로 정부 주도 투자인 거고 그 투자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지금 중국몽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 안 되는 소비이지만 그 소비는 저축률이 계속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 소비는 줄어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생산 설비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수출은 잘 뜻대로 안 되고 국내 소비도 줄어들고 그러니 이제 생산 시설을 가동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판매자 물가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생산 시설을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옛날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국내도 안 좋지 외국도 안 좋지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생산 시설이 남아서 쓸모없는 것들을 생산해야 되는 처지가 된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계 공장이 이제 중국에서 점점 탈중국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혜를 받는 나라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인도, 베트남이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정말 제2중국이 되는 건가요? 인도,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그런 나라들이죠. 뭐 인도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그 나라들이 그렇게 뛰어난 생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1차로 만든 것들을 그들이 갖다가 베트남이든 멕시코든 그 중국에서 뭘 들여다가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가공을 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캐나다는 거기 왜 들어가요? 정확히 캐나다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미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미국 수출 1, 2위가 됐습니다. 그 이전엔 중국이었는데. 중국의 부채는요? 가계나 기업 정부 부채는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중국의 부채는 글쎄요, 이걸 심각하다고 봐야 될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중에는 그들이 운영하고 있는 공영버스에 운전기사 월급도 못 줘서 뭐 버스 운행이 어려워진다든가 공무원 월급을 주기가 어려워진 데들도 있다든가 뭐 그런 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식적인 통계로만 보면 뭐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GDP의 총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 더하면 우리가 270%인가 그렇거든요, GDP에. 이 나라가 290%예요, 이거 합치면. 그러니까 뭐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라하고 비슷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채의 퀄리티, 그 부채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들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인데 그게 부동산 개발 업체들, 헝다그룹이라든가 또는 비구이안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지금 당장 문제가 된 거고 여기는 워낙 주택 짓는 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것들이 안 팔리고 있고 또는 그거를 선분양 받은 사람들이 중도금 납부를 안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중국 국영은행들이 차입금 반환하라고 오히려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래서 부도로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그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빚을 얻어 쓴 데가 지방정부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들이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난 숫자만 보면 GDP 한 30% 정도? 그 정도의 부채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우리나라의 그 정부들이 갖고 있는 부채가 50%예요, GDP에. 근데 중국의 그 정부 부채도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게.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그 중에 이제 지방정부 부채가 한 30% 정도가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정말 맞는 숫자냐는 거예요. 중국 데이터는 믿게 못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정말 그 정도 수준이면 지금처럼 지방정부들이 난리를 치고 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다른 데이터가 또 하나 있는 것이 그 중국의 지방정부 융자평대라고 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 컴퍼니들이 있어요. 그걸 지방정부 융자평대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보통 그 기사에 나오는 건 LGFB라고 돼 있어요.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 LGFB라고 하는 거, 그것은 지방정부 부채에 안 잡혀요. 그건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걸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또는 뭐 이런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 그걸 가지고 지방정부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도로도 놓고 무슨 뭐 인프라, 다른 인프라들도 깔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부동산 이 택지 개발 기반이 마련되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을 부동산 개발업체에다가 파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이용권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장사를 하는 건데, 그 LGFB가 가지고 있는 부채만 60조 위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의 전체 GDP 총액이 얼마냐면 122조 위안이거든요. GDP의 50%예요. 통계에 안 잡히는 부채가 GDP의 50%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거는 그냥 연구기관들이 또는 이런 언론들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놓은 자료들인 거죠. 정확히 얼마인지는 사실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이제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갚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걸로 돈을 빌려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다가 가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 규제가 있거든요. 그걸 피해 나간 거다. 거기에 엄청난 부채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언론이 밝혀낸 것이 GDP의 50% 정도이고 이것은 중국 부채가 GDP의 290%다라고 하는 숫자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하지만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거 지방정부 부도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런 말들이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은 잘 모르지, 그것도. 뭐, 웬만하면 비밀에 쌓여 있는 거고, 이거 알려 그러면 스파이로 잡혀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중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뭘까요? 지금까지 왔던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되는 건데, 뭐, 그건 사실상 교수님 말씀드리면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보통 이제 그 월드뱅크나 IMF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정부가 이런 그 부동산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 좀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돈 좀 풀어라. 양적 완화도 좀 하고 말이지. 이런 걸 하라는 건데 그거는 그 시진핑 주석의 입장하고 맞지 않죠. 네. 시진핑 주석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은 뭐냐? 소비를 부추기는 거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소비를 부추기는 건 그거는 타락한 방식이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그래서 소위 3조 홍선 정책이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 규제를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부동산 같은 걸로 나라가 발전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도 뭐 비슷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 부동산 하면 뭐 집이라고 하는 거는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거주의 대상이 돼야 되지 뭐 이런 말을 우리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난센스인 말인데 그게 시진핑 주석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배워갔나? 할 정도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 방식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 규제하고 무슨 뭐 사기업 업체 규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소비 중에서도 좋은 소비가 있고 나쁜 소비가 있고 이러는 거니까 지도부에서 허용하는 소비만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